안녕하십니까. 지금 8시 뉴스 데스크 맡으면서 사실은 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고민 끝에 왔는데 오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다고 마 교수님께서 저희 또 언급도 해주시고요. 사실은에 대해서 또 승진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팩트 체킹을 하자면 저는 아직 부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부장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달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고민에서 지금 8시 뉴스 안에 사실은이라는 코너가 팩트 체킹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쭉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8시 뉴스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걸 별도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이 부분이 이제 검증을 요청하는 글들을 시청자들이나 이제 네티즌들이 올려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민의 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2016년 로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언론사, 기자 모두 신뢰도에 있어서 대단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코너 하나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지난해 9월에 그 뉴스 개편 TF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 TF 활동을 하면서 고민의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해 말 방식대로 그대로 계속 뉴스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뭐 안정적인 시청률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을 거지만 과연 시청자를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뉴스 개편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줬던 거고 그 개편의 일환으로서 검토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팩트 체킹을 하는 그 코너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검토를 했죠. 그 지금 뭐 마 교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던 팩트체크 ORG, 뭐 폴리팩트, 워싱턴 포스트 다 했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JTBC에서 또 팩트체크 열심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럼 이 국내외 모델과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스토리텔링을 다르게 한번 해보자. 여기에 좀 초점을 많이 뒀고요. 또 하나는 포맷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형태의 포맷을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수용자 관점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자칫 보면 기자들이 검증하고 싶어하는 주제, 또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싶은 거를 기자들이 검증하기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부분에서는 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또 하나 고민은 방법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모두 아시겠지만 좋은 기사는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저희가 입사해서 제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기사를 쓸 때 가장 좋은 기사는 팩트를 체크하고 탄탄하게 취재해서 남이 한 말이 잘못됐으면 그거를 쓰는 게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내보내면 믿지를 않습니다. 잘. 아까 앞서 보셨던 이 한국 언론에 대한 또 기자들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이건 우리가 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검증 방식의 차별화도 문제입니다. 그럼 그냥 취재해서 기사 쓰는 것과 도대체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좀 남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자만 만족하는 기사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건 오히려 더 다른 쪽의 문제인데 정말 그 궁금해하는 거를 과연 검증할 역량이 되느냐, 우리가 정말 근원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스토리텔링에 변화를 주면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텔링을 다르게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목을 정하는 대로 넘어가면 이 모든 고민의 시작이 제목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후보들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정한 후보들. 크게 보면 fact, truth, lie, 뭐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막상 제목으로 붙이려고 보니까 이게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오늘의 거짓이었는데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 찾아서 이거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막상 낙인을 찍으려고 보니까 이건 굉장한 취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은 이름이 사실은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약간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었던 거는 지금 생각해서는 다들 괜찮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맷 차별화에 있어서 검토했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ABC 방송 모델을 좀 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 할 때 이런 모델 했는데 밑에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디자인이 이쁘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AB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르면 이 바탕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시청자들이 그 색깔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쓰는데 뭐 거기까지 하긴 뭐하고 이 그 스펙트럼은 약간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희가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찍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큰 도장으로 화면에 쾅 찍는데 이거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포맷으로 좀 다르게 가봤고요. 자, 이제 누가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았는데 출입처 기자들이 그냥 해야 되느냐, 별도 팀을 만들어야 되느냐, 출입처 기자가 하면 과연 이 컨셉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출입처에 아무래도 얽매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방송을 누가 하느냐, 브랜드를 정하려면 누군가 하나가 대표적으로 계속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혼자 다 취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검증 인력을 도대체 몇 명을 둘 것이냐, 기본적으로 결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SBS처럼 이제 한정된 인력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좀 배정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발제한 니들이 해라였습니다. 8시 뉴스팀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출입처 기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요. 저희 뉴스 제작 일부 지금 8시 뉴스팀인데요. 그 안에 사실은 팀이 있습니다. 뭐 저와 기자 둘이 있고 그리고 작가 한 명과 또 자료조사하는 한 명. 이게 이제 팀으로 운영되면서 지금 매일매일 뉴스 속에서 이걸 다루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방송이 12월 지난해 19일 개편을 했으니까 23일 날 첫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한 4분 이상짜리의 그 보도물을 그 8시 뉴스에 트는 거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잘 개념이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4분이라는 시간이 8시 뉴스 전체에서 뭐 스포츠 빼고 날씨 빼고 이렇게 하면 8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경우에 과연 시청자들이 볼 것이냐 라는 부분도 굉장히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그 구간에서 그래프가 오히려 올랐고 시청자들 반응도 좋았고 뭐 포털이나 SBS 홈페이지에서도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까지 해서 지금 36회를 했습니다. 보통 뭐 한 회당 다 4분, 5분 뭐 이렇게 했고요. 방송할 때마다 포털에서는 주요 기사로 좀 끌어가고 사회적 반향도 좀 나고 이래서 처음에 좀 늦게 시작한 것 치고는 초기에 좀 안착이 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러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한 다음 날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 방송을 했던 기자가 못했던 뒷이야기를 더 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SBS 홈페이지에 별도 섹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 16일부터는 이제 시청자 검증 요청 코너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이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이런 걸 좀 검증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올려서 그 글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동안 주로 어떤 주제를 다뤘냐 봤더니 권력 감시나 사회 쟁점, SNS 관심 이렇게 나눠보면 권력 감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정농단 사태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과 측근 이런 쪽이 굉장히 검증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탄핵 심판 와중에 나왔던 말들의 진위를 가리는 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요즘은 이제 가짜 뉴스하고 대선 주자 검증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뿐 아니라 아까 스토리텔링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그 판정은 못해도 답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다뤘던 아이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다뤘고요. 자, 그럼 사례를 몇 가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스토리텔링 바꿨다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갔을 때 그 사저로 가기 전에 짐이 옮겨집니다. 그때 사진에 찍힌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한 아세안 6030 8대 A급.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글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글도 많이 올라왔고 이게 혹시 뭐 수사 기록물 빼돌리는 거 아니냐, 증거물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 사실 8시 뉴스에 기사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기사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실은의 스토리텔링을 했더니 여러 가지로 가능해집니다. 우선은 이걸 보면서 국가기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서 국가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사저 당시 공보 담당이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할 수 있는 입지 있지 않다 그랬는데 한 반나절도 안 돼서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6030은 통신장비 명칭이다 이렇게 와서 약간 그 전에 며칠 동안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보통 여기서 보통 기사는 여기서 끝나죠. 이런 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뭐 단신거리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사진을 다시 보니까 뭔가 통신 장비 같은 걸 그 케이블을 메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상자를 다시 보니까 LG 에릭슨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내 덕후들이 또 나서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전화기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6080이란 전화기가 어떻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실체적 진실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게 이 스토리텔링이 아니었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 넘어가고요. 이거 인형 뽑기. 이거 이제 저희가 하고 나서 엄청난 그 종편이든 방송사든 엄청나게 이걸 다뤘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거였습니다. 지방 사건 기사였는데 뭐 2시간 만에 뭐 200개를 뽑았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잡혔는데 그때 이러고 나서 오히려 포털에는 다른 반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생활의 달인에서 인형 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문제냐? 그리고 이거 인형 뽑기 그 설계한 업주가 더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거 기사가 안 되는데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서 가봤더니 뭐 어떻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풀 수가 있었는데 나름 새로운 스토리 영역을 개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그 공익이 있었나 이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궁금해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답을 줄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새로운 영역을 좀 열지 않았나 저희끼리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좀 직구를 던졌던 경우가 있는데 이 문용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 구속이 됐죠.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달 가까이가 됐는데 아직 사표를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또 공가도 굉장히 길게 내고 연차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가라는 게 공무원들이 하루 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알아봤더니 뭐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고 실제 이 공가 결제도 본인이 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구치소에 있으면서 그 월급 1,000만 원 또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따지고 들었죠. 그래서 뭐 복지부에서도 나서고 뭐 이래서 그 뒤로 결국은 사표를 내셨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삐딱하게 보면서 파고들다 보니까 뭐 나왔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뭐 여러 번 기사들이 났습니다만 이 청와대 실세, 뭐 친박단체, 정경련 이렇게 삼각 커넥션에서 관제대모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주장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통화 기록을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건 사실은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일단 리포트를 하나 하고 궁금한 점은 사실으로 풀자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풀어갔고 그 다음 날은 이 통화 기록 전후의 상황을 취재를 해서 일어났던 일들, 집중적으로 통화했던 일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의 배경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했던 살수차 실험 바로 다음 날 신혜식 씨가 이런 실험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허현준 행정관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살수차 업체를 따로 만나서 또 취재를 했는데 이 살수차 업체 사장이 저희한테 이거 가짜 실험이다, 이렇게 수압이
기본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고 똑같은 수합이 아니라 나가는 순간 떨어지게 되는 수합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이거는 또 나름 많이 반향을 일으켰던 기사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증 요청 글인데요. 이런 업무를 계속 해왔는데 16일부터 저희가 검증 요청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검증을 요청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 보니까 검증 요청 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준이었어요. 그냥 뉴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그냥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뭘 검증할 게 아니고 한 3분만 검색해 보면 알만한 내용들인데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게 일요일 날 캡처를 한 건데 검증 요청이 54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토요일 날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해서 이 검증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 1호 차원이었는데 그 2010년 노동부의 고용 노동 감사 결과를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해서 쭉 내용을 살펴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당시 MB 정부에서 감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거 달리 감사 대상에 이 문준용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검증 요청 글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나쁜 쪽으로도 늘고 좋은 쪽으로도 늘었습니다. 욕도 많이 올라오고요. 문 후보 쪽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는 왜 문재인 후보만 그러느냐, 이 후보도 검증해라, 이 후보도 검증해서 나오기 전에 제가 확인했더니 한 80 몇 개로 지금 검증 요청 글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 검증을 하면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장점은 있습니다. 뭐 검증 보도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수용자 관심들도 늘어나니까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소재들의 글을 계속 올리는데 이거 피드백 안 해주면 오히려 약간 역효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악성 댓글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요. 또 검증이 좀 안 되는 소재들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아직 퀘션 마크인데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계속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한 고민 차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데는 이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미국도 보면 트럼프라는 후보가 등장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팩트 체킹이 각 언론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번 이런 현상이 생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될 고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민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재는 해당 출입처 기자와의 약간의 마찰적 소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해당 출입처 기자가 다뤄야 될 내용을 이쪽에서 다루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직은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약간 퀘션 마크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 팩트 체크 대상과 내용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이 압력이나 이런 것도 심해질 수 있고 또 공신력에 대한 항의, 아까 저희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과연 니들이 뭔데 그걸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아무튼 취재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 러셀이라고 16년 동안 미더 프레스라는 언론과의 대담이라고 하죠. 그걸 운영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이 변호사였다가 이제 기자가 언론 TV 저널리스트가 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미더 프레스 운영을 하는 방식이 지금 보면 이 가짜 팩트 체킹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했던 말들, 과거에 했던 말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생방송에서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때 했던 말을 보여주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끌어 갔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 와중인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페이크 비디오가 굉장히 설쳤을 때인데요. 언론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요거를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 사실은 코너를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